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70대 부부를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딱 80만 원입니다. 부부 합쳐서요.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80만 원으로 두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이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유롭고 행복해 보이셨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건강도 좋으시고 부부 사이도 정말 화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들,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적은 돈으로 이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 쓰는 방식이 다른 거지. 우리는 있는 걸로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아.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다른 70대 부부는 한 달에 300만 원을 쓰는데도 맨날 돈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연금으로는 도저히 안 돼.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해. 이러시면서 늘 불안해 하시거든요. 한 달에 80만 원 쓰면서 행복한 사람, 한 달에 300만 원 쓰면서 불행한 사람. 뭐가 다를까요? 수입 차이? 아닙니다. 두 분 다 국민연금 받으시고 비슷한 조건이에요. 차이는 단 하나, 돈 쓰는 방식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나이 들어서 소액으로도 잘 버티는 사람들, 이분들한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이런 분들 30명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그분들의 통장 내역도 보고 하루 일과도 따라다니고 생활 방식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발견한 게 18가지 특징입니다. 이 18가지만 따라하시면 여러분도 적은 돈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월 100만 원이 많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15번째 특징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한 달에 최소 30만 원은 아낄 수 있거든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있는 돈으로 행복을 찾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6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젊었을 때 대기업 부장까지 하셨대요. 월급이 500만 원이 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80만 원 받으세요. 수입이 6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예전에는 이런 거 사 먹고 싶으면 그냥 샀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답니다. 마트 가서 고기 사려다가 가격표 보고 놀라서 못 사고 옷 사러 갔다가 예전에 사던 브랜드 가격 보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계속 우울해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나는 지금 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셨어요. 나한테는 80만 원이 있어.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인드를 바꾸니까 신기하게도 80만 원이 작게 느껴지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이 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네 하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여러분, 행복은 돈의 절대적 액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로 결정됩니다. 월 500만 원 있어도 1000만 원짜리 생활을 동경하면 불행하고 월 80만 원밖에 없어도 80만 원으로 만족하면 행복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연봉 5천만 원 이상부터는 돈이 더 늘어나도 행복도는 별로 안 올라간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걸로 충분하다는 만족감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과거 월급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이웃이 뭘 하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가진 게 뭔지 보세요.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고정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고정비가 뭔지 아시죠? 매달 무조건 나가는 돈이에요. 집세, 통신비, 보험료, 이런 거요.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 한 분은 65세에 은퇴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게 고정비 줄이기였대요. 먼저 집을 옮기셨어요. 서울 외곽의 월세 50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경기도의 전세 3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로요. 서울에 있어야 뭐해? 병원도 여기 있고 마트도 여기 있고
굳이 비싼 월세 낼 이유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월세 50만 원을 아끼셨습니다. 다음은 통신비. 예전에는 무제한 요금제에 한 달에 7만 원씩 내셨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유튜브 좀 보고 카톡 좀 하는 게 전부야. 무제한이 필요 없네. 그래서 저렴한 알뜰폰으로 바꾸시고 요금제도 제일 싼 걸로 하셨어요. 한 달에 2만 원. 한 달에 5만 원 아끼신 거죠. 보험도 정리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이것저것 가입했던 보험 5개가 있었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나갔대요. 그런데 보험 설계사 만나서 상담받아 보니까 이거 2개는 필요 없어요. 중복 보장이에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과감하게 해지하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셨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또 15만 원 아끼셨죠. 이렇게 해서 총 한 달에 120만 원을 아끼셨어요. 1년이면 1,440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노후 자금 1,440만 원을 더 모은 것과 같은 효과예요.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매달 나가는 고정비가 얼마인지, 그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게 뭔지, 집세가 부담되면 조금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체면 때문에 큰 집에 살 필요 없어요. 편하고 따뜻하면 그만입니다. 통신비도 마찬가지예요. 알뜰폰으로 바꾸고 와이파이 있는 곳에서는 와이파이 쓰면 됩니다. 보험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20년, 30년 전에 가입한 보험들, 지금은 필요 없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고정비를 10만 원만 줄여도 1년에 120만 원입니다. 20만 원 줄이면 240만 원이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돈이 됩니다. 세 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체면 대신 실속을 선택합니다. 제가 만난 60대 아줌마 한 분은 명품 가방을 정말 좋아하셨대요. 젊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옷, 신발 사는 게 낙이었답니다. 친구들 만날 때도 항상 명품으로 꾸미고 나가셨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던 게 3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너무 컸던 거죠. 그런데도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계속 샀대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은퇴금 3천만 원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셨대요. 이러다간 정말 거지 된다. 뭐가 더 중요한가?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아니면 내 노후를 지키는 거? 그때부터 과감하게 바꾸셨어요. 명품 가방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시고 평범한 가방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옷도 백화점 대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싸고 괜찮은 걸로 사셨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셨대요. 그런데 의외로 아무도 신경 안 쓰더래요. 오히려 어떤 친구는 나도 요즘 그래. 옛날처럼 돈 쓸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공감하더랍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체면은 배를 채워주지 않아. 명품 가방 들고 굶는 것보다 평범한 가방 들고 배불리 먹는 게 낫지.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 여러분, 체면은 가장 비싼 사치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 눈치 보면서 살 필요 없어요. 있는 척, 잘난 척 하느라 돈 낭비하지 마세요. 실속 챙기세요. 친구 만날 때 비싼 레스토랑 갈 필요 없어요. 집에서 만나서 밥 해먹어도 됩니다. 옷도 비싼 브랜드 입을 필요 없어요. 깨끗하고 단정하면 그만입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최신형 수입차 탈 필요 없어요. 대중교통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체면 내려놓으세요. 그게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직접 합니다. 제가 아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정말 손재주가 좋으세요. 집안에서 뭐가 고장나면 직접 고치시고 청소도 직접 하시고 밥도 직접 해 드십니다. 예전에는 청소 아줌마 한 달에 2번 오셨어요. 한 번에 5만 원씩 줬으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었죠. 수리할 게 생기면 무조건 기사 불렀고요. 수도꼭지 하나 교체하는데 8만 원, 변기 막힌 거 뚫는데 10만 원. 밥도 귀찮으면 배달시켜 먹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셨대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직접 하면 되겠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유튜브 보면서 하나씩 배우셨답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2번 직접 하시고
간단한 수리는 공구 사서 직접 하시고 요리도 배워서 하루 세끼 다 해 드세요. 그랬더니 한 달에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세요? 최소 40만 원입니다. 청소비 10만 원, 수리비 평균 10만 원, 외식비 20만 원. 이게 다 절약된 거예요.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도 있어요. 직접 움직이니까 운동도 되고 뭔가 만들고 고치면서 성취감도 느끼시고 무료함도 덜 하시대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돈으로 다 해결했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시간은 많고 돈이 없잖아. 그럼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거지. 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아끼는 거야. 그게 노후의 지혜야.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청소, 빨래, 요리, 간단한 수리, 이런 거 다 배울 수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하면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직접 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절약되는 돈을 생각하면 충분히 할 만합니다. 5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계절을 역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지만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쓴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60대 부부는 전기료를 정말 신경 쓰세요. 여름에 에어컨 한 달 내내 틀면 전기료가 20만 원 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에어컨을 최대한 안 켜려고 하십니다. 대신 뭘 하시냐면 아침 일찍 창문을 활짝 열어서 시원한 공기를 들이고 해가 뜨면 커튼을 치고 창문을 닫아요. 그리고 선풍기를 켜시는데 선풍기 앞에 얼음물 담은 그릇을 놓으세요.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나온답니다. 정 더울 때만 에어컨을 28도로 잠깐 켜고요. 겨울에는 보일러를 최소한으로 켜세요. 대신 옷을 두껍게 입고 내복도 입고 실내에서도 조끼를 입으세요. 그리고 창문에 뽁뽁이를 붙여서 찬바람이 안 들어오게 하고 문풍지도 꼼꼼하게 붙이세요. 이렇게 하니까 여름 전기료가 5만 원, 겨울 가스비가 6만 원 정도래요. 다른 집들은 여름에 20만 원, 겨울에 15만 원씩 나오는데 이분들은 절반도 안 쓰시는 거예요. 1년으로 따지면 100만 원 넘게 아끼는 셈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젊었을 때는 덥거나 추우면 무조건 에어컨, 보일러 풀가동이었어. 편하니까. 근데 지금은 조금 불편해도 참을 수 있어. 그리고 사실 적응하면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 오히려 건강에도 더 좋은 것 같아. 여러분, 계절을 역행하지 마세요. 여름에는 조금 더워도 괜찮아요. 선풍기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겨울에는 조금 추워도 괜찮아요.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건강에도 더 좋다고 해요. 사계절 내내 일정한 온도에 있으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대요. 조금씩 더위와 추위를 경험하는 게 몸에 더 좋답니다. 6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대중교통과 걷기를 생활화합니다. 차를 갖고 계신 분들, 한 달에 차량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최소 50만 원은 들더라고요. 할부금이나 리스료 20만 원, 보험료 10만 원, 기름값 15만 원, 주차비 5만 원, 정비비 평균 5만 원. 이게 최소치예요.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얼마나 들까요? 65세 이상은 지하철, 버스 무료잖아요. 택시도 가끔 타고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40만 원 아끼는 거예요.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제가 아는 70대 할아버지는 65세에 차를 파셨어요. 차가 있으면 편하긴 한데 한 달에 50만 원 쓰면서까지 가질 필요가 있나? 그 돈이면 택시 매일 타도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처음에는 불편하셨대요. 비 오는 날, 짐 많은 날은 특히 차가 있으면 좋겠다 싶으셨답니다. 하지만 적응하니까 괜찮으시더래요. 오히려 좋은 점도 많았어요. 첫째, 걷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내려서 목적지까지 10분. 하루에 최소 40분은 걷게 되더래요. 그게 운동이 됐습니다. 둘째, 술 마시고 운전 걱정이 없어졌어요.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해도 버스나 택시 타고 편하게 집에 오면 되니까요. 셋째, 사고 걱정이 없어졌어요. 나이 들면 반응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큰일인데 그런 걱정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넷째,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한 달에 40만 원 아끼니까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훨씬 여유롭게 사신대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는 편한 거지 필수가 아니야. 근데 노후 자금은 필수야. 편한 것 포기하고 필수적인 것 지키는 게 맞지. 여러분, 차 꼭 필요하세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타세요? 정말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되세요? 대부분은 없어도 불편할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차 팔고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그리고 걸으세요. 건강도 좋아지고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충동 구매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할머니 한 분은 3일 원칙을 지키신대요.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무조건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일 후에도 여전히 사고 싶으면 그때 사는 겁니다. 예전에는 홈쇼핑 보다가 와, 이거 좋네 싶으면 바로 전화했어. 인터넷 쇼핑하다가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 바로 클릭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안 쓰는 물건이 엄청 많았어. 운동기구, 주방용품, 건강식품. 다 한두 번 쓰고 구석에 처박혀 있었지. 그런데 3일 원칙을 시작하고 나서는 충동 구매가 확 줄었대요. 3일만 지나면 굳이 이걸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처음에 너무 갖고 싶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열기가 식는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는 건 10분의 1로 줄었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홈쇼핑으로 썼는데 지금은 10만 원도 안 쓰신대요. 한 달에 90만 원 아낀 거예요. 1년이면 108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분은 쇼핑 갈 때 꼭 리스트를 작성하신대요. 오늘 사야 할 것 양파, 당근, 두부, 계란 이렇게요. 그리고 마트 가서 딱 리스트에 있는 것만 사십니다. 리스트 없이 마트 가면 큰일 나. 이것저것 다 사고 싶어져. 어머, 이것도 필요한데, 어머, 이거 할인하네. 그러다가 필요 없는 것까지 잔뜩 사게 돼. 근데 리스트 있으면 이건 리스트에 없어 하고 딱 끊을 수 있어. 여러분, 충동 구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한 번에 3만 원, 5만 원씩은 작아 보이지만 이게 쌓이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됩니다. 1년이면 수백만 원이고요. 3일 원칙 지키세요. 뭔가 사고 싶으면 일단 3일 기다리세요. 그리고 쇼핑 갈 때는 꼭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이것만 해도 지출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덟 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할인과 무료를 적극 활용합니다. 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 보건소. 우리 동네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는 복지관의 단골 손님이세요. 월요일에는 요가 수업, 화요일에는 노래교실, 수요일에는 한글서예, 목요일에는 건강 강좌, 금요일에는 영화 상영. 그리고 점심은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드세요. 복지관 다니기 전에는 헬스장 다녔어. 한 달에 5만 원 내고. 노래방도 자주 갔고 한 번에 2만 원씩. 영화관도 가고 한 번에 만 원. 한 달이면 15만 원은 쓴 것 같아. 근데 지금은 복지관에서 다 해. 공짜로. 그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자주 이용하신대요. 책 사지 않고 도서관에서 빌려보시고 신문도 거기서 보시고 에어컨도 빵빵하고 조용해서 낮잠 자기도 좋으시대요. 보건소도 자주 가세요. 혈압 재고 혈당 체크하고 무료로 건강 상담도 받으시고 독감 예방접종도 무료로 맞으시고요. 젊었을 때는 이런 데 가는 게 창피했어.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훨씬 현명한 거야. 왜 공짜인 걸 안 쓰고 돈 내고 해? 세금으로 만든 건데. 여러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당당하게 이용하세요. 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 보건소 다 무료거나 아주 저렴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할인도 적극 활용하세요. 65세 이상은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등 다 할인됩니다. 어떤 곳은 무료고요. 이런 혜택 꼭 챙기세요. 아홉 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물건을 오래 쓰고 고쳐 씁니다. 요즘은 뭐든지 금방 버리잖아요. 옷도 한철 입고 버리고 가전제품도 고장나면 바로 새 거 사고. 그런데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달라요. 제가 만난 60대 할아버지는
20년 된 냉장고를 쓰고 계세요. 새 거 사고 싶지. 요즘 나온 거 보니까 기능도 좋고 예쁘더라. 근데 이게 아직 잘 돌아가는데 왜 버려? 고쳐 쓰면 되지. 냉장고 문짝이 헐거워져서 찬바람이 새길래 유튜브 보고 직접 고치셨대요. 부품 사서 5,000원, 시간 1시간. 새 냉장고 사면 100만 원인데 5,000원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구멍 나면 꿰매 입고 색이 바래도 그냥 입으세요. 집에서 입는 건데 누가 봐? 편하면 그만이지. 신발도 굽이 다르면 수선집에서 갈아 끼우시고 지퍼 고장 나면 고쳐 쓰시고 새 신발 사면 5만 원인데 굽 갈면 5천 원이야. 10분의 1이지. 이렇게 하니까 한 해에 옷, 신발, 가전제품 사는 돈이 거의 안 들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1년에 100만 원씩 쓰는데 이분은 10만 원도 안 쓰신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다 고쳐 썼어. 버리는 게 없었지. 옷도 꿰매 입고 그릇도 깨지면 붙여 쓰고. 그게 당연했어. 근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바로바로 버리기 시작했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여러분, 물건을 쉽게 버리지 마세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 쓰세요. 조금 낡아도 괜찮아요. 기능만 되면 그만입니다. 새 거 사는 돈을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세요. 10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비싼 모임은 과감히 정리합니다. 나이 들면 모임이 참 많잖아요. 동창회, 동호회, 친목회 등등. 그런데 이런 모임 나가면 돈이 듭니다. 회비 내야 되고 밥값 내야 되고 2차 가면 또 돈 나가고. 제가 아는 60대 아저씨는 은퇴 전에 모임이 5개였대요. 대학 동창회, 회사 동호회, 골프 모임, 등산 모임, 고향 친구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이는데 한 번에 평균 10만 원씩 들었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은퇴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계속 나가셨어요. 이 모임들이 내 유일한 낙인데 안 나갈 수가 없지. 그런데 1년 만에 깨달으셨대요. 이거 나 혼자 힘든 게 아니네. 다들 힘들어하는구나. 모임 나가면 다들 요즘 어때? 하면서 물어보는데 대답이 다 비슷하더래요. 그냥 그렇지 뭐. 먹고 살기 바빠. 그러면서 또 비싼 식당 가서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래서 용기 내서 말씀하셨대요. 야, 우리 이제 비싼데 가지 말고 간단하게 만나자. 공원에서 만나서 산책하고 김밥 싸와서 먹고. 그게 더 좋지 않아? 그랬더니 의외로 다들 좋다고 하더래요. 그렇게 모임 방식을 바꾸니까 한 달에 10만 원이면 충분하더래요. 한 달에 40만 원 아낀 거예요.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담스러운 모임 2개는 과감히 그만두셨어요. 골프 모임이랑 회사 동호회. 솔직히 이 모임은 의무감으로 나간 거야. 진짜 친하지도 않고 만나면 그냥 옛날 이야기만 하고 나한테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임은 숫자가 아니라 질이야. 진짜 친한 친구 2~3명이면 충분해. 그 친구들하고 편하게 만나면 돼. 굳이 비싼 데 가고 폼 잡을 필요 없어. 여러분, 모임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정말 나한테 의미 있는 모임이 뭔지.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에 나가는 모임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남은 모임도 비싼 방식 말고 검소한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친구들과의 시간이 중요한 거지 어디서 만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1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베푸는 것과 낭비를 구분합니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죠.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을 때는요. 제가 만난 70대 할머니는 손주가 셋이에요. 예전에는 손주들 만날 때마다 용돈 10만 원씩 주셨대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한 달에 30만 원이 나간 거죠. 명절이나 생일 때는 더 주시고요. 손주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줬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돈이 거의 없더라고. 이 나이에 돈 떨어지면 정말 끝이잖아. 그제야 정신 차렸지. 그래서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손주들한테 계속 용돈 주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 미안하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오히려 미안해하더래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안 주셔도 돼요. 지금은 손주들 만날 때 용돈 대신 음식을 해주신대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잡채, 갈비찜, 떡볶이 같은 거요.
돈은 한 번 주면 끝인데 음식은 정성이잖아. 손주들도 할머니가 해준 음식 더 좋아하더라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푸는 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없는 걸 억지로 주는 건 낭비야.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줄 수 있는 걸 주면 돼. 그게 진짜 사랑이지. 여러분, 자식이나 손주한테 돈 주는 게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음식을 해주는 것, 이런 것도 다 사랑입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사랑일 수 있어요. 형편에 맞게 주세요. 억지로 주다가 여러분이 힘들어지면 결국 자식들한테 부담이 됩니다. 그게 더 안 좋아요. 12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랑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60대 아줌마는 예전에 부자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리셨대요. 그 친구들은 남편이 현역이고 연금도 많이 받고 자식들도 잘 나가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항상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해외여행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재미있었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지더래요. 친구들은 100만 원짜리 가방을 이거 싼 거야 하면서 사는데 나는 10만 원만 써도 죄책감이 들었어. 해외여행 가자고 할 때도 나는 돈 없어서 못 가라고 하기가 너무 창피했고 결국 그 모임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비슷한 친구들을 새로 사귀셨대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었어요. 다들 연금 받아서 살고 검소하게 사는 분들이셨죠. 이 친구들하고 만나니까 편해. 우리 김밥 싸와서 공원에서 먹자고 하면 다들 좋아해. 집에서 만나서 커피 타 마시자고 해도 좋아하고. 서로 형편을 아니까 배려하게 되더라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이야. 내가 억지로 맞춰야 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야. 나랑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진짜 편해. 여러분, 친구 관계도 재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한테 부담 주는 친구, 만날 때마다 돈 많이 드는 친구, 과감히 거리 두세요. 대신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노후를 더 행복하게 만듭니다. 13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운동을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헬스장, 수영장, 골프. 이런 운동들은 돈이 많이 들어요. 헬스장은 한 달에 5만 원, 수영장은 7만 원, 골프는 한 번에 10만 원 이상.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달에 20만 원은 금방 나가요. 그런데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공짜 운동만 해요. 걷기, 등산, 맨몸 운동. 이게 다 공짜잖아요. 제가 아는 70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 뒷산을 오르세요. 공짜고요. 오후에는 집에서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같은 맨몸 운동을 30분 하세요. 이것도 공짜고요. 젊었을 때는 헬스장 다녔어. 한 달에 7만 원 내고. 근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헬스장 가서 하는 거나 집에서 하는 거나 별 차이 없더라고. 오히려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해. 시간 맞춰서 갈 필요도 없고 남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분은 동네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도 자주 이용하세요. 요즘 공원마다 노인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공원 운동기구도 진짜 좋아. 허리 돌리는 기구, 다리 운동하는 기구, 팔 운동하는 기구. 다 있어. 이거 매일 15분만 해도 몸이 개운해져. 이렇게 하니까 운동비가 한 푼도 안 들어요.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은 한 달에 20만 원씩 쓰는데 이분은 공짜로 운동하시는 거죠. 1년이면 240만 원 차이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동은 돈 들여야 하는 게 아니야. 몸을 움직이면 그게 운동이야. 비싼 헬스장 다니고 비싼 운동복 입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공짜 운동하세요. 걷기, 등산, 맨몸 운동, 공원 운동기구.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 들여서 운동할 필요 없어요. 14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예방에 집중해서 병원비를 줄입니다. 병 걸려서 병원 가면 돈이 엄청 들어요. 약값, 치료비, 입원비. 큰 병 걸리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예방하면 이 돈을 안 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60대 할머니는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세요. 매일 규칙적으로 사시고
식사도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술, 담배는 절대 안 하세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건강검진 받으면 뭔가 나올까봐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어. 늦게 발견하면 큰일 나는 거지. 실제로 이분은 5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걸 발견하셨대요. 혈당이 조금 높게 나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 관리하면 당뇨 안 올 수 있어요 라고 하셨답니다. 그때부터 식습관을 바꾸시고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매일 1시간씩 걷기 시작하셨죠. 그랬더니 1년 후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만약 그때 건강검진 안 받고 넘어갔으면 지금쯤 당뇨 환자가 됐을 거야. 그럼 평생 약 먹어야 하고 합병증 오면 투석도 해야 하고. 그게 얼마나 큰 돈이 드는데?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한 게 정말 다행이야. 여러분,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규칙적인 생활하세요. 운동하세요. 술, 담배 끊으세요. 이게 병원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5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약 대신 음식으로 건강을 지킵니다. TV 보면 건강식품 광고 엄청 많이 나오죠. 관절에 좋다는 거, 혈압에 좋다는 거, 눈에 좋다는 거. 이런 거 다 사면 한 달에 얼마나 들까요? 최소 10만 원은 넘어갑니다. 그런데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건강식품 안 사요. 대신 제철 음식을 잘 챙겨 드세요. 제가 만난 70대 할머니는 약국에서 영양제 하나도 안 사신대요. 그 돈으로 제철 채소, 과일 사 먹는 게 100배 나. 봄에는 냉이, 달래, 쑥 해서 드시고,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수박 드시고, 가을에는 배, 사과, 대추 드시고, 겨울에는 무, 배추, 귤 드시고. 제철에 나는 음식이 가장 영양가도 높고 가격도 싸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작은 텃밭을 가꾸세요. 아파트 베란다에 화분 몇 개 놓고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 같은 거 키우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일단 신선해. 필요할 때 따서 바로 먹으니까. 농약도 안 쳤으니까 안심이고. 그리고 키우는 재미도 있어. 매일 물 주고 자라는 거 보고. 이게 다 내 약이야.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건강식품보다 제철 음식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건강식품은 특정 성분만 추출한 건데 자연식품은 여러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 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은 아플 때 먹는 거야. 건강할 때는 음식이 약이야. 제철 음식 잘 챙겨 먹으면 약 따로 필요 없어. 여러분, 건강식품에 돈 쓰지 마세요. 그 돈으로 제철 음식 사 드세요. 싱싱한 채소, 과일, 생선, 고기. 이게 진짜 약입니다. 16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물건을 적게 소유합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물건을 최소한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 경제적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부부는 집이 정말 깔끔해요. 옷장 열어보면 옷이 몇 벌 안 돼요. 부부 합쳐서 20벌 정도? 그런데 다 입는 옷들이에요. 예전에는 옷이 100벌도 넘었어. 근데 실제로 입는 건 늘 똑같은 몇 벌이더라고. 나머지는 옷장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지. 그래서 다 정리했어. 안 입는 건 다 버리거나 기부했어. 지금은 옷을 살 때도 정말 신중하게 고르신대요. 이 옷을 1년에 몇 번 입을까? 입는 옷이랑 어울릴까? 정말 필요한 옷인가? 이렇게 따져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거의 안 사게 되더래요. 1년에 한두 벌? 정말 필요한 것만 사니까 한 벌을 사도 오래오래 입으세요.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용품, 전자제품, 책, 장식품. 다 최소한만 갖고 계세요. 없어도 되는 건 안 사. 있어야 하는 것만 사. 이렇게 하니까 뭐가 좋으냐면 첫째, 쇼핑비가 확 줄어요. 둘째, 집이 넓어 보여요. 셋째, 청소가 편해요. 넷째, 정리가 쉬워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건이 많으면 관리도 힘들고 찾기도 힘들고 스트레스야. 물건이 적으면 삶이 단순해져.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물건 줄이세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그리고 새로 살 때는 정말 필요한지 심사숙고하세요. 물건이 적을수록 돈도 적게 들고 삶도 편해집니다. 17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비싼 취미 있잖아요. 골프,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탐방 이런 거요. 이런 취미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골프 한 번에 10만 원, 해외여행 한 번에 200만 원, 고급 레스토랑 한 끼에 10만 원. 그런데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이런 비싼 취미 대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요. 제가 아는 70대 할아버지는 산책이 취미예요. 매일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산책하세요. 공짜죠. 그런데 이분한테는 그게 정말 큰 행복이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 뜨는 거 보면서 걷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새소리 들으면서, 꽃 구경하면서, 이웃들 만나서 인사하면서. 이게 내 낙이야. 골프? 그거 돈 많이 드는데 뭐가 재미있어. 또 다른 60대 할머니는 독서가 취미예요.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일주일에 두세 권씩 읽으세요. 공짜고요. 책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기분이야. 비행기 타고 해외 갈 필요 없어. 책 속에서 전 세계를 다 여행할 수 있어. 또 다른 분은 텃밭 가꾸기가 취미예요. 동네 공동 텃밭 1년에 2만 원 내고 분양받아서 상추, 고추, 토마토, 가지 같은 거 키우세요. 씨앗 심고 물 주고 잡초 뽑고. 이게 정말 재미있어. 그리고 내가 키운 채소 먹을 때 얼마나 뿌듯한지. 이게 진짜 행복이야. 여러분,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산책, 독서, 텃밭 가꾸기, 사진 찍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이런 소소한 취미들이 진짜 행복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취미들은 대부분 공짜거나 아주 저렴해요. 비싼 취미 버리세요. 소소한 취미 시작하세요. 18번째 특징, 소액으로 잘 버티는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불행의 시작은 비교예요. 옆집은 새 차 샀는데 우리는, 친구는 해외여행 갔는데 나는, 이웃은 자식들이 효도 잘하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만난 60대 할머니는 예전에 비교병이 심하셨대요. 옆집에서 명품 가방 사면 나도 사야 하고, 친구가 비싼 식당 갔다고 하면 나도 가야 하고, 계속 남 눈치 보면서 사셨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으셨대요. 나는 왜 내 인생을 안 살고 남 인생을 따라 사는 거지? 남이 뭘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때부터 비교를 멈추셨어요. 이웃이 새 차 사도 좋겠네 하고 넘기세요. 친구가 해외여행 갔다고 해도 재미있었겠다 하고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비교하면 끝이 없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은 항상 있어.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하면 내가 미쳐. 그냥 내가 가진 걸로 만족하고 내 속도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남이 뭘 하든 신경 안 쓰이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훨씬 행복해지셨대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의 적은 가난이 아니라 비교야.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비교하면 불행해. 조금 가져도 비교 안 하면 행복해. 여러분, 비교 멈추세요. SNS 보면서 남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웃이 뭘 사든, 친구가 어디 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 사세요. 내가 가진 걸로 만족하세요. 그게 행복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나이 들어 소액으로도 잘 버티는 사람들의 18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있는 돈으로 행복을 찾는다. 둘째, 고정비를 최소화한다. 셋째, 체면 대신 실속을 선택한다. 넷째,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직접 한다. 다섯째, 계절을 역행하지 않는다. 여섯째, 대중교통과 걷기를 생활화한다. 일곱째, 충동 구매를 절대 하지 않는다. 여덟째, 할인과 무료를 적극 활용한다. 아홉째, 물건을 오래 쓰고 고쳐 쓴다. 열째, 비싼 모임은 과감히 정리한다. 11째, 베푸는 것과 낭비를 구분한다. 12째,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린다. 13째, 운동은 공짜로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14째, 예방에 집중해서 병원비를 줄인다. 15째, 약 대신 음식으로 건강을 지킨다. 16째, 물건을 적게 소유한다. 17째,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다. 18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이 18가지를 실천하시면 월 100만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니, 월 80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월별 예산 세우기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1. 한 달 수입 국민연금, 개인연금, 기타 수입 다 합쳐서. 2. 고정비 집세, 통신비, 보험료, 공과금 등 매달 무조건 나가는 돈. 3. 남은 돈 수입에서 고정비 빼고 남은 돈.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보세요. 식비 남은 돈의 40%, 생활비 남은 돈의 20%, 일용품, 교통비 등, 의료비 남은 돈의 10%, 여가비 남은 돈의 10%, 예비비 남은 돈의 10%, 저축 남은 돈의 10%. 예를 들어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고 고정비가 40만 원이면 남은 돈은 60만 원이죠. 그럼 식비 24만 원, 생활비 12만 원, 의료비 6만 원, 여가비 6만 원, 예비비 6만 원, 저축 6만 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봉투에 현금을 나눠 담으세요. 식비 봉투, 생활비 봉투 이렇게요. 그리고 그 봉투에서만 돈을 쓰세요. 한 봉투가 비면 그달은 더 이상 그 항목에 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과소비를 막을 수 있고 저축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가지를 알려드릴까요? 첫째, 오늘 저녁에 종이 꺼내서 한 달 수입과 지출을 적어보세요. 내가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시작입니다. 둘째, 내일 통신비, 보험료 재점검하세요. 불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해지하세요. 셋째, 이번 주 안에 집에 있는 물건 정리하세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은 과감히 버리거나 기부하세요. 넷째, 다음 주부터 충동구매 3일 원칙 적용하세요. 뭔가 사고 싶으면 3일 기다리세요. 다섯째, 한 달 안에 복지관이나 도서관 가입하세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한 달 후에 여러분 통장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는 나도 소액으로 잘 버틸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월 300만 원 써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월 80만 원 써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마인드와 생활 방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8가지 특징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자금 3천만 원으로 20년 버티는 구체적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숫자로 월별로 어떻게 쓰면 3천만 원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는지 상세하게 계산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달에 제가 아는 분의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80대 할아버지셨는데 서울 강남의 아파트 3채를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5억 원이 넘는 자산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고독사입니다. 집에서 혼자 쓰러지셔서 이틀 후에 발견됐어요. 15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아무도 모르게. 장례식장에 갔는데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문객이 거의 없었어요. 자식들은 왔지만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상속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프다가 아니라 아파트를 어떻게 나눌까였습니다. 친구분들도 거의 안 오셨어요. 평생을 사셨는데 장례식에 온 친구가 단 2명. 그나마도 우리도 오래전부터 연락 안 했어요. 그냥 의리상 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5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좋은 병원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왜 이분은 혼자 외롭게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은 평생을 돈 모으는 데만 집중하셨대요.
젊었을 때는 사업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했고 은퇴 후에는 재산 관리하느라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 하셨답니다. 자식들한테는 용돈만 주고 대화는 안 하셨고 친구들은 다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멀리 하셨다고 해요. 결국 돈은 많이 모으셨지만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혼자가 되신 겁니다. 10억 원이 무슨 소용이에요? 죽을 때 혼자인데. 여러분, 이게 극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제가 주변을 보면 돈은 많은데 불행한 노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겉으로는 풍족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공허하고 외롭고 불행하세요. 오늘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후에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 10가지. 이 10가지 특징을 보시면서 아,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아야겠다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이 이 특징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돈은 있는데 불행한 노년을 보내시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노후에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은 건강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평생 사업하시면서 엄청난 돈을 버셨어요. 지금도 매달 임대료 수입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어오신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세요. 젊었을 때 너무 무리하셨대요. 잠도 제대로 안 주무시고 팝도 거르시고 술, 담배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고 건강검진도 바빠서 안 받으셨답니다. 돈 벌기 바쁜데 병원 갈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다가 60대에 당뇨 진단 받으셨어요. 그때도 별거 아니겠지 하면서 약도 제대로 안 드시고 식단 조절도 안 하시고 운동도 안 하셨답니다. 그렇게 10년을 방치하셨어요. 70세가 되니까 합병증이 왔습니다. 신부전, 망막병증, 신경병증. 결국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투석 받으러 다니세요. 눈도 거의 안 보이시고 발도 저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뭐가 중요해. 지금 건강하게 걸을 수만 있다면 이 돈 다 줘도 좋아. 근데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젊었을 때 건강을 돈으로 바꿨는데 이제 와서 돈으로 건강을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좋은 병원 가고 좋은 약 쓰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망가진 건강은 돈으로 되돌릴 수 없어요. 투석기 옆에 100억 원을 쌓아놔도 망가진 신장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은 암 환자세요. 억대 연봉 받으시던 분이었는데 50대에 대장암 진단받으셨어요. 그것도 사기. 왜 그렇게 늦게 발견됐냐면 건강검진을 10년 동안 안 받으셨대요. 바빠서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지금은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계세요. 돈은 많으니까 최고급 병실 쓰시고 최고의 의사한테 치료받으시지만 고통은 똑같습니다. 구토, 탈모, 극심한 피로. 돈으로 이 고통을 줄일 수는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금 알았어. 건강이 최고야. 건강하게 밥 먹고 걷고 숨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돈 100억 원보다 건강한 몸 하나가 더 귀해. 여러분, 지금 건강하세요? 그럼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돈은 나중에 벌 수 있어도 건강은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는 더 그래요. 젊었을 때는 좀 무리해도 회복되지만 70, 80대면 한번 무너진 건강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 없으면 불행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여행을 갈 수도 없고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봐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 노후에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은 자식들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것도 정말 흔한 경우예요. 제가 아는 60대 할머니 한 분은 아들 셋을 키우셨어요. 평생을 그 아들들 뒷바라지하느라 사셨죠.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장만 자금까지 수십억 원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 아들들이 연락도 안 한대요. 명절에도 안 오고 생신에도 안 오고
전화해도 바빠서 못 가요 이러고 끊으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돈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돈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기게 됐대요. 엄마가 우리한테 주는 건 당연한 거야. 엄마는 돈 많잖아. 그리고 요즘은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하시니까 아들들이 서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는 안 도와주면서 형만 도와줬잖아 이러면서 형제끼리 싸우고 엄마한테도 섭섭해하고 결국 그 할머니는 지금 혼자 사세요. 아들 셋이 있는데 혼자입니다. 명절도 혼자 보내시고 아프셔도 혼자 병원 다니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못했어. 돈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어. 자식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었는데 나는 돈만 줬어. 대화는 안 하고 시간은 안 보내고 그냥 돈만 줬지.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나를 ATM으로만 본 거야. 엄마가 아니라 돈 주는 기계. 또 다른 사례는 더 심각합니다. 70대 할아버지인데 자식이 넷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넷이 다 법정에서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상속 때문에.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데 자식들이 벌써 재산 분할 소송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치매 오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야 한다. 형이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 이러면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상심이 크셨는지 지금 우울증 치료받고 계세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자식들을 원수로 만들었어. 차라리 재산이 없었으면 자식들끼리라도 사이좋게 지냈을 텐데. 여러분, 돈은 때로 가족을 파괴합니다. 특히 많은 돈은 더 그래요. 상속 문제로 사이 좋던 형제가 원수가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부모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부모는 그 모습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진짜 불행이 뭔지 아세요? 돈은 많은데 사랑하는 자식들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생일에 자식들 전화 한 통 안 오는 거예요. 아파서 입원했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 노후에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할아버지는 사업으로 큰 돈을 버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았대요. 사업 파트너들, 골프 치는 친구들, 술 마시는 친구들,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답니다. 왜 연락이 안 오지? 나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있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들은 다 이익 때문에 가까이 있었던 거래요. 사업상 도움이 될까봐, 돈 빌릴 일이 있을까봐, 그래서 친하게 지낸 거였어요. 진짜 우정은 아니었던 겁니다. 은퇴하니까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진 거죠. 전화해도 요즘 바빠서 하면서 안 받고 만나자고 해도 다음에 하면서 미루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친구가 많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 다 가짜였어. 내 돈을 보고 가까이 온 사람들이었지, 나라는 사람을 좋아해서 가까이 온 게 아니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친구는 학창시절 친구들이었어. 내가 돈 없을 때도 같이 놀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을 다 버렸어. 돈 벌느라 바빠서 연락도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나는 바빠하면서 거절하고.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도 나를 떠났지. 지금 그분은 혼자 사세요. 돈은 많은데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요. 술 한잔 나눌 친구가 없어요.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가 없어요. 그냥 혼자예요.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친구들한테 늘 돈을 썼어. 밥값도 내가 내고 술값도 내가 내고 골프 치면 내기도 내가 다 내고. 그게 친구 사귀는 방법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친구를 사는 거였어. 돈으로 산 관계는 돈이 끊기면 끝나. 내가 이제 돈을 안 쓰니까 친구들도 안 오더라고. 결국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여러분, 진짜 친구는 돈이 없어도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실패해도 늙어서 초라해져도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노후가 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으로만 관계를 맺으면 결국 혼자가 됩니다. 돈이 많아도 친구 없는 노년은 정말 불행합니다. 네 번째 특징, 노후에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은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내가 사업할 때는,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아는 60대 할아버지가 딱 그래요.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하세요. 내가 30대 때 대기업 임원이었어. 내가 40대 때 연봉이 1억 원 넘었어. 내가 50대 때 사업으로 10억 원 벌었어. 처음에는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몇 번 들으니까 지겹더라고요. 그리고 슬퍼지더라고요. 이분이 현재는 사시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사시는구나. 지금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그냥 집에서 TV 보지 뭐라고 하세요.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별로 없어라고 하세요. 계획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지 뭐라고 하세요. 과거는 화려한데 현재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로 도망가는 겁니다. 현재가 너무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면서 위안을 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아세요? 과거에 살면 현재가 더 불행해집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시시해. 그때는 사람들이 날 존경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알아봐.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직함에 집착하세요. 회사 은퇴하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명함에 전 기업 상무라고 적으세요. 사람 만나면 나 회사에서 상무했어라고 소개하세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회사 다닐 때는 상무님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할아버지잖아. 나는 상무로서의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은데 지금의 나는 가짜 같아.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과거라도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돈 많이 벌었어도 지금 불행하면 의미가 없어요. 과거에 높은 직책에 있었어도 지금 외롭고 공허하면 소용없어요. 다섯 번째 특징, 노후에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은 돈을 쓸 줄 모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돈은 많은데 쓸 줄을 몰라요. 제가 아는 70대 할머니는 통장에 10억 원이 넘게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한 달에 50만 원으로 사세요. 밥도 제일 싼 것만 드시고 옷도 10년 된 거 입으시고 전기료 아낀다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켜세요. 가끔 자식들이 엄마 돈 있으시잖아요. 좀 편하게 사세요 하면 돈은 아껴야 해. 나중에 병원비로 쓸 거야 하신대요. 그런데 이미 70대세요. 앞으로 20년을 산다고 쳐도 10억 원이면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내일 당장 거지가 될 것처럼 악착같이 아끼세요. 자식들이 우리가 여행 보내드릴게요 해도 돈 아까워하고 안 가시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해도 필요 없어 하고 거절하세요. 그러다가 지난달에 쓰러지셨어요. 과로와 영양실조였대요. 돈은 10억 원이 있는데 제대로 먹지도 않고 너무 무리하게 사신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실비 아낀다고 4인실 쓰시겠대요. 자식들이 1인실 쓰라고 해도 너무 비싸. 4인실이면 충분해 하시면서 끝까지 거절하셨답니다. 그분 자식이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평생 돈만 모으셨어요. 그런데 정작 돈을 쓸 줄을 몰라요. 돈이 뭐가 중요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엄마는 돈 모으는 게 목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은 쓰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노후에는 적절히 쓰면서 살아야 해요. 물론 낭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필요한 것, 건강과 행복을 위한 것에는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곳 여행 가시고 편한 환경에서 사세요. 그러라고 평생 돈 모으신 거잖아요. 통장에 숫자만 쌓아놓고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섯 번째 특징, 노후에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합니다. 제가 아는 60대 할아버지는 아파트 5채를 갖고 계세요. 시가로 20억 원이 넘어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엄청난 부자죠. 그런데 이분이 행복하실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늘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거든요. 옆집은 아파트가 10채야, 친구는 빌딩을 갖고 있어, 동생은 나보다 사업을 더 크게 해. 20억 원이면 충분히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만족을 못 하세요. 왜냐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골프장 가시면 친구들 차를 보세요. 저 친구는 벤틀리를 몰고 다니네. 나는 벤츠인데. 식당 가시면 친구들이 주문하는 걸 보세요. 저 친구는 5만 원짜리 와인을 시키네. 나는 3만 원짜리 시켰는데. 늘 비교하고 늘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세요.
20억 원이 있는데도 나는 가난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30억 원, 50억 원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 내가 제일 부자여야 해. 근데 항상 나보다 더 부자가 있어. 그게 너무 싫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20억 원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왜 나는 30억 원이 없을까 하면서 불행해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자식을 비교하세요. 친구 아들은 의사인데 우리 아들은 회사원이야. 이웃집 딸은 시집을 재벌가로 갔는데 우리 딸은 평범한 집으로 갔어.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한 건데 남의 자식과 비교하면서 불만족스러워 하세요. 그러니 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비교하면 부족하게 느껴져요. 반대로 조금 가져도 비교 안 하고 감사하면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돈 많아도 비교하면 불행하고 돈 적어도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7번째 특징, 노후에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부부가 있어요. 강남의 큰 아파트에 사시고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같은 집에 사는데 서로 말을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TV도 따로 보고 마치 남남처럼 사세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젊었을 때 할아버지가 돈 버느라 집에 없었대요. 늘 회사, 사업, 골프. 집에는 자러만 오셨답니다. 할머니는 혼자서 자식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다 하셨죠. 할머니가 외로워서 같이 시간 좀 보내요 하면 돈 벌어야 해. 당신이나 애들이 편하게 살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셨대요. 그렇게 30년을 사셨어요. 할머니는 점점 할아버지한테 마음을 닫게 되셨고 할아버지는 나는 돈 잘 벌어다 주는데 왜 나한테 이래 하면서 서운해하시고 은퇴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집에 계시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졌대요. 30년 동안 따로 살다시피 했는데 갑자기 24시간을 함께 있으니까 서로 답답한 거예요. 말도 안 통해요. 할아버지는 회사 이야기, 사업 이야기만 하시는데 할머니는 그런 거 관심 없으세요. 할머니는 드라마, 자식 이야기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그런 거 시시하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지금은 한 집에 살지만 각방 쓰시고 거의 대화도 안 하세요. 명절 때 자식들 오면 그때만 같이 계시고 평소에는 완전히 따로세요.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주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내가 정작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거의 없었어. 나는 돈만 벌었지 가족과의 추억은 안 만들었어. 이제 와서 마누라랑 친해지려고 해도 이미 늦었어. 30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외로움이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 결국 나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가족은 잃었어. 여러분, 부부 관계가 깨지면 노후가 정말 외롭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옆에 배우자가 없으면 공허해요. 같이 밥 먹을 사람, 같이 TV 볼 사람,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큰 집이 감옥처럼 느껴집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노후의 가장 큰 행복의 원천이에요. 8번째 특징, 노후에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은 자녀에게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합니다. 제가 아는 60대 할아버지는 손주들한테 용돈을 정말 많이 주세요. 만날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생일이나 명절 때는 100만 원도 주시고요. 그런데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만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잔소리만 하시거든요. 공부는 열심히 하니? 성적은 몇 등이야? 친구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이런 말씀만 하세요. 손주들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런 건 관심 없으세요. 그냥 돈 주고 훈계하고 끝이에요. 그러니 손주들이 할아버지 만나기 싫어. 돈은 좋은데 할아버지는 재미없어 이래요. 그 할아버지가 서운해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손주들한테 돈도 많이 주는데 왜 나를 안 좋아할까? 내가 뭘 잘못했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어요. 손주들이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관심과 시간이에요.
같이 놀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안아주는 거요. 또 다른 분은 딸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주세요. 그런데 딸이랑 대화는 거의 안 해요. 한 달에 전화 한두 번, 그것도 돈 보냈어. 잘 써, 이게 전부예요. 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행복한지 힘든지 그런 건 모르세요. 관심도 없으세요. 그냥 돈만 보내면 내 역할을 다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 딸도 아버지한테 마음을 안 열어요. 그냥 용돈 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지 진짜 아버지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사랑은 돈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자식, 손주와의 관계는 더더욱 그래요.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함께 보내는 시간, 대화하는 시간, 관심을 가지는 시간. 돈 100만 원보다 진심 어린 대화 1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9번째 특징, 노후에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은 완벽하게 고립되어 삽니다. 제가 아는 70대 할아버지는 강남의 30평짜리 아파트에 혼자 사세요. 돈은 넉넉히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또 TV 보고 저녁 먹고 또 TV 보고 자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수두룩해요. 친구도 없고 자식들도 바빠서 연락 안 하고 이웃과도 교류 없고 완전히 고립되신 거예요. 왜 밖에 안 나가세요? 여쭤봤더니 나갈 데가 없어.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어디를 나가 하시더라고요. 복지관이나 경로당 가시지 그러세요? 했더니 거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데야. 나는 돈이 있으니까 갈 필요 없어 하세요. 결국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으시대요. 너무 외롭고 너무 심심하고 살 의미가 없으시대요. 작년에 우울증 진단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항우울제 드시면서 상담 치료 받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사회활동 하세요. 사람 만나세요 하는데 그게 안 되신대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대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평생 돈만 쫓아왔어. 친구 관계, 인간관계 다 소홀히 했지. 그랬더니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돈은 많은데 말할 사람이 없어. 이게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 30평 아파트가 감옥 같아. 아침에 눈 떠도 만날 사람이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죽기만 기다리는 것 같아. 차라리 고시원에 살아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으면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고립되면 불행해요.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100배 행복합니다. 돈으로 외로움을 채울 수는 없어요. 10번째 특징, 노후에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은 살아갈 목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60대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사업으로 큰 돈을 버셨어요. 50대에 사업을 정리하시고 지금은 그 돈으로 사세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완전히 무기력해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회사 갈 필요도 없고 사업할 필요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어요. 처음에는 좋았대요. 드디어 자유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3개월 지나니까 권태로워지기 시작했어요. 1년 지나니까 우울해졌어요. 나는 왜 사는 거지?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젊었을 때는 목표가 명확했어요. 돈 많이 벌자, 성공하자, 좋은 집 사자. 그 목표를 향해 달렸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다 이뤘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볼까 해서 골프도 쳐봤는데 재미없더래요. 여행도 다녀봤는데 혼자 다니니까 의미가 없더래요. 책도 읽어봤는데 집중이 안 되더래요. 결국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때우면서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하다가 그냥 TV 보고 잠자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버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 근데 이제 그걸 이뤘잖아. 그럼 이제 뭐해? 나한테 새로운 목적이 없어.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아야 하나? 돈은 수단이어야 했는데 나한테는 목적이었어. 그래서 돈을 벌고 나니까 공허해. 진짜 의미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 또 다른 분도 비슷해요. 평생 돈만 모으셨는데 이제 그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시겠대요. 그냥 통장에 쌓여만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시겠대요. 여러분, 인생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뭘 할 것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것인지 이게 더 중요해요. 돈만 많고 목적이 없으면 그건 그냥 숫자일 뿐입니다. 의미 없는 숫자. 자,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에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의 10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건강을 완전히 잃었다. 둘째, 자식들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셋째, 진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넷째,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한다. 다섯째, 돈을 쓸 줄 모른다. 여섯째, 끊임없이 남과 비교한다. 일곱째, 배우자와의 관계가 파탄났다. 여덟째, 자녀에게 돈으로만 사랑을 표현한다. 아홉째, 완벽하게 고립되어 산다. 열째, 살아갈 목적이 없다. 이 10가지 특징을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 이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건강.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망가진 건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세요. 둘째,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이런 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 지나간 시간은 돈으로 되돌릴 수 없어요. 자식들과 보낼 수 있었던 시간,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 그 시간들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넷째, 행복.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오지 않아요. 관계, 의미, 성취감, 이런 것에서 옵니다. 다섯째, 평화.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평화로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 관계, 취미, 목적, 이 모든 것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돈 버느라 건강을 희생하면 안 되고 돈 모으느라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적당히 돈을 벌고 적당히 건강을 챙기고 적당히 관계를 유지하고 적당히 취미 생활을 하고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사세요. 이게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점검하실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내 건강 상태는 어떤가? 정기 검진 받고 있나? 운동하고 있나? 건강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 둘째, 내 인간관계는 건강한가? 가족,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가? 돈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았나? 셋째,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돈 버는 것 말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점검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세요. 돈은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건강하고 사랑받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행복 지수 높이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건강, 관계, 취미, 목적, 이 5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돈만 쫓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랑도 있는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